4장 9절 원시함수를 공부합니다. 이 원시함수 또는 역도함수라는 개념은 교재 제5장 적분법을 공부하려고 할 때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의 마지막 절에서 저자가 원시함수 또는 역도함수라는 용어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어지는 다음 단원에서 적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원시함수에 대한 정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시함수는 만약에 어떤 두 함수 대문자 fx하고 소문자 fx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fx를 미분했더니 소문자 fx가 됐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우리는 이미 도함수편에서 공부했었죠. 이 소문자 fx에 명칭을 붙일 때 이 소문자 fx는 대문자 fx의 도함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분하기 전에 있던 이 대문자 fx에는 뭐라 말을 붙일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을 때 이 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에 대한 도함수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 미분하기 이전에 있던 이 함수를 따로 말을 붙이려고 합니다. fx는 이 대문자 fx는 이 함수는 소문자 fx의 역도함수, 이 도함수의 역이라는 뜻에서 역도함수라고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역도함수라고도 말을 하고 또는 원시함수라고도 말을 하겠습니다. 역도함수, 원시함수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란 용어와 역도함수 또는 원시함수란 용어를 약속했는데요. 어렵지 않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in x를 미분해 볼까요? sin을 미분하면 cosine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cosine x는 미분하기 전에 있던 함수가 sin이었으니까 sin 함수의 도함수다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in 함수는 미분하기 전에 있던 이 sin 함수는 cosine 함수의 역도함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용어 뜻 이해됐죠? 그래서 sin x는 cosine x의 역도함수, cosine x는 sin x의 도함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죠.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3x의 제곱은 x의 3승의 도함수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하기 전에 있던 x의 3승은 3x의 제곱의 역도함수라고 말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도함수란 말과 역도함수란 말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새로운 함수를 쥐라 놓고요. 이 새로운 g라는 함수를 미분했더니 소문자 fx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대문자 f를 미분해도 소문자 fx가 되고 대문자 gx를 미분해도 소문자 fx가 됐을 때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용어대로 gx를 또 다른 fx의 역도함수라 말할 수 있겠죠. 즉 gx도 마찬가지로 fx의 역도함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함수의 역도함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함수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의 역도함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역도함수는 어떤 표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장 2절에서 배웠던 성질을 쓰려고 하는데요. 자, 4장 2절에서 배웠던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어떤 두 함수 f'과 g'이 서로 같았다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같지 않습니까? f'x는 소문자 fx, g'x는 소문자 fx니까 보다시피 대문자 f'과 대문자 g'은 소문자 fx로 서로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도함수가 같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럼 미분하기 전에 있던 두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봤었죠. 두 함수의 도함수가 같다면 이제 gx 마이너스 fx는 즉 미분하기 전에 있던 두 함수의 차는 얘가 상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었죠. 4장 2절에서 배웠던 성질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어나면은 gx는 fx 플러스 상수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역도함수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역도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 하나의 역도함수에다가 상수를 더한 꼴로 나타내지는 것도 역시 역도함수가 되니까 fx보다는 아무래도 이 상수가 있는 게 더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역도함수의 모양은 fx 플러스 상수꼴입니다. 앞으로 이 상수를 컨스탄트 약자를 써서 C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fx의 일반적인 어떤 함수의 일반적인 역도함수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교재 제5장에서는 fx 플러스 c의 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소문자 fx의 일반적인 역도함수를 부정적분이란 말을 사용할 것이고, 그때 가서는 이런 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장 9절에서는 이 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fx의 일반적인 역도함수를, 즉 얘를 소문자 fx의 한 역도함수 원시함수를 찾은 다음에 상수 c를 붙인 것, 이것을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나중에 부정적분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5장에서의 학습 주제가 되고요. 자, 지금은 그냥 역도함수란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합시다라는 취지예요. 아직 인테그랄 기호로는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시함수, 역도함수란 말을 배웠었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말에 의해서 가장 일반적인 원시함수는 fx 플러스 c의 꼴로 표현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교재 예제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함수들의 원시함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먼저 sin x의 원시함수를 찾아보도록 하죠. sin 함수의 원시함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함수 fx를 마이너스 코사인 x라 놓아볼까요? 이것이라 하면 이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A번 f'x를 계산하죠.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플러스 sin x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fx의 fx 이퀄 sin x의 원시함수를 구하는데 되도록이면 가장 일반적인 원시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시함수는, 자, 이 함수를 미분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 이와 같이 됩니다. 자, A번 원시함수를 찾는 방법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주어진 이 함수가 나올 것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B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x분의 1이 나올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ln x를 미분해 보도록 하죠. 자, 대문자 fx를 ln x의 절대값 이와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라 하면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 함수는 x분의 1이와 같이 됐죠. 그래서 소문자 fx 이퀄 x분의 1. 자, 이 함수의 일반적인 역도함수예요. 일반적인 역도함수는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가 log x의 절대값이었고, 이제 상수 c를 붙이면 됩니다. 책에는 저자가 이 둘로 나눠서 표시했지만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을 또 볼까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었을 때 xn승의 원시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fx를 다음과 같이 놔보겠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이라 놔볼까요? 이것이라 하면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의 모양은 n 플러스 1 내려오죠.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 서로 소거돼서 남는 것은 xn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수 fx를 xn승으로 놨었을 때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었고요. 자, 이것의 일반적인 역도함수를 구해보면 일반적인 역도함수는 바로 이 대문자 fx였던 이 함수죠.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플러스 c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결국은 도함수의 결과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책에 이렇게 도표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여러 함수들에 대한 원시함수의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미분했을 때 바로 왼쪽에 있는 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시함수란 말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제 2번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에서 다뤘던 예문들은 아주 간단한 예문이었었는데, 자, 지금은 G'이라는 함수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문제들은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보면은 2x의 4승 마이너스, 자, 여기는 루트 x가 두 번 곱해져 있다고 보면 되니까 약분하면 루트 x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런 함수가 나올 것인지를 찾아볼 것인데요.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 g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x를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sin x의 일반적인 원시 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라고 놨었으니까 sin x의 일반적인 원시 함수는 마이너스, 여기 상수 그대로 있고요. 4 코사인 x 플러스 c인데 어차피 얘네들 다 계산하면 또 여기서도 상수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상수 c1, 여기서 c2, 여기서 c3를 놓고 합치면 결국 하나의 상수 c를 쓸 수 있으니까 맨 뒤에 가서 상수 c를 한꺼번에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보다시피 xn승에 관한 일반적인 역도함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다 2를 더해서 보겠습니다. 4에다 1을 더하니까 5분의 1, 5분의 1인데 앞에 2가 있죠? 그러니까 5분의 2에 x의 5승이 같이 되는군요.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항상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엔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얘를 보면은 얘는 지수로 바꿔놓으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왜냐하면 루트는 2분의 1승인데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n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쓸 수 있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n 더하기 1의 역수잖아요. 여기다 1을 더하니까 2분의 1을 더한 꼴이니까 2분의 1 역술취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역술취하니까 2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x의 2분의 1승 2와 같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모든 함수 g를 구하셔. 모든 함수를 알기로 했으니까 일반화된 역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상수 c를 붙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2번 앞에 풀었던 예제 1번의 결과들을 적절하게 활용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3번 같은 문제를 우리는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런 꼴을 보통 우리가 미분교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라 해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 방정식은 특히 이제 한 번 미분해서 얻은 것을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튜어트 미분적분학 교재 제8판에 원서를 보면 두 개의 장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번역서에는 미분 방정식 두 개의 단원이 빠져 있는데요. 원서에는 미분 방정식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개 미방이고 또 하나는 2개 미방인데요. 바로 이렇게 원시함수를 구하는 의미를 알게 되면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서에는 이 미분 방정식이 빠져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나중에 이제 공학수학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니까요. 그때 가서 배우기라고 지금은 우리 미분 적분학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F0가 마이너스 1 때 F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이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원시함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조금 전까지 배웠던 바에 의해서 원시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를 구하려고 합니다. 원시함수를 찾아볼까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그대로 되고요. 요거 다시 보면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승은 분의 1이라는 얘기고 앞에 22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역도함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뭘 미분해서 이게 되는지를 찾는 거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크탄젠트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화된 부정적분을 찾아야 되니까 역도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플러스 c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조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을 우리는 나중에 미분 방정식 교과서에서 배울 때 초기값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x 대신 0을 대입할까요? 2 0승 1 아크 탄젠트 제로는 제로 플러스 c. 자, f0가 마이너스이니까 아크 탄젠트 제로는 제로였고요. 자, 이제 이게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따라서 c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를 원식에다 다시 대입하니까 함수 fx는 2x승 플러스 20 아크 탄젠트 x 마이너스 3으로 원시함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이 간단한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은 결국은 원시함수를 찾는 거랑 진배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물론 더 복잡한 경우라면 나름대로 미분방정식을 푸는 해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간단한 경우라면 원시함수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 이어서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개 미방이 아니라 2개 미방을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예제 3번에서는 1개 미방이 주어졌을 때 원시함수를 찾는 문제를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2개 미방이 주어져 있죠. 그 거푸 2번 연달아 원시함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예제 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F2'이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F2'으로부터 미분하기 전에 있던 원시함수 F'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xn승꼴을 계산한 문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xn승은 n 더하기 1의 역수에 xn 플러스 1승이죠. 여기다 1 더해서 역수치하면 2 더하기 1의 역수치하니까 3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4x의 3승이 와치됐고요. 같은 논리로 여기는 2분의 6이니까 3x의 제곱 이와치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c 이와치 나오네요. 자, F2'으로부터 원시함수를 찾아보니까 이와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f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f를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f를 한 번 더 계산하면 얘는 x의 4승이고 얘는 x의 3승이고 마이너스 2x죠. 플러스 cx 플러스 d라 놓겠습니다. 우리는 함수 fx를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두 개의 상수 c하고 d를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 c하고 d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런 다른 조건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일 때의 조건, 1일 때 조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x값에 대한 조건은 보통 경계값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경계값 조건을 이용해서 c하고 d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0을 대입했을 때 0을 다 대입하면 d만 남는데요. 그 0을 대입한 값이 4란 얘기네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을 활용하도록 할까요? 1을 다 대입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니까 이거 싹 지워지고 c 더하기 d예요. c 더하기 d가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d가 여기서 4였었으니까 그래서 4를 넘기고 계산하니까 c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c하고 d가 모두 다 구해졌습니다. 이 두 개의 결과를 원식에다 다시 대입하니까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원시함수의 모양은 x의 4승 플러스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x d는 4 이렇게 해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즉 경계값 조건을 만족하는 2개 미분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그 해가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예제 5번의 문제를 볼게요. 예제 5번의 문제는 원시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함수 f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f0가 2로 되어 있다면 원시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라면 미분하기 전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대문자 fx가 있을 때 대문자 f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대문자 f를 미분한 것이 소문자 fx거든요. 자, 그래서 소문자 f가 0이 되는 값 1, 0, 2 두 값은 1, 3, 2 두 값은 바로 여기가 뭘 나타내냐면 대문자 f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니까 임계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임계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임계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임계수에서 그 값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F'이 0이 되는 점이었었습니다. F'이 0이 되는 점이 확인해 보니까 x = 1과 3 두 군데요. 임계수가 됐고요. 이 임계수에서 그 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마저 조사를 하도록 하죠. 만약에 2를 경계로 해서 F'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지 또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지를 볼까요? 2를 경계로 해서 얘를 통과할 때마다 F'이
그림을 잘 보세요. F'이 음에서 양으로 간다면 미분계수가 음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F'이 양이면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얘기가 이렇게 돼요. 따라서 1이라는 점에서 극소값을 갖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1, 2, 3. 자, 이렇게 했을 때 1에서 극소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0을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 있더라 봅시다. 자, 1에서 극소값인데 그냥 극소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 임의대로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이 3일 때 비교해 볼까요? 요 점의 왼쪽에 있을 때는 fx가 플러스고 요 점을 통과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F'이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F'이 양에서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감소하는 그래프로 바뀝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3일 때, 요 3일 때 극대값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대략 이런 극대값이 그려져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2라는 점에서 볼까요? 2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그 점에서 양에서 또 양으로 바뀌는데 양에서 양으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F'의 부호가 자, 이런 식으로만 가겠네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요 양에서 양인데요. 이 값이 커졌다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x가 커질 때마다 커졌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다 음이에요. 음이니까 뭐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대략 그려보니까 대문자 fx 원시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대략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얼추 비슷하게 됐죠. 요 두 점이 사실상 변곡점이 됩니다는 얘기예요.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요 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으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이 두 군데에서 변곡점이 생깁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원래 함수로부터 원시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물리적 현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선운동하는 입자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입자가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고 가속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초기 속도는 이렇게 돼 있고 초기 위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위치 함수를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얘도 마치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미분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속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위치 함수를 찾고자 하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6번. 이 가속도는 위치 함수를 시각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얘는 S2'T를 나타내요. 그 모양이 6t 플러스 4란 얘기죠. 그러면은 얘의 원시함수를 찾습니다. 얘의 원시함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속도 vt가 되고요. 속도 vt는 S''T를 나타냅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원시함수를 찾아보면은 3t의 제곱 플러스 4t 그리고 플러스 c 이와 같이 돼요. 일반화되는 원시함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보니까 또 v0는 마이너스 6이라는 조건이 있었네요. 그래서 v0가 마이너스 6이라는 조건을 대입합니다.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c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이 결과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vt는 즉 S''T는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6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위치함수를 찾을 수 있게 됐네요. 이거의 원시함수를 찾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원시함수는 얘네들에 대한 역도함수를 구해버리니까 t의 3승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이제는 d라 놔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d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바로 초기 위치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초기 위치 값을 또 대입합니다. t가 0일 때 대입하니까 d만 남을 것이고 d가 9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물체의 초기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 t의 3승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로 나타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자의 직선운동에서도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위치함수를 찾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계미방을 푸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모든 해법이 다 원시함수를 구하는 과정으로부터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예제 7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7번을 보면 물리학책에서 많이 봐왔던 형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직 상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자유낙하했을 때 그때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구해보자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문제의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뜻을 보면 지상으로부터 140m 높이가 되는 절벽 위에서, 자, 요 높이가 140m예요. 자, 어떤 물체를 수직 상방향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수직 상방향으로 던져 올렸는데 쭉 올라가다가 보면 중력에 의해서 언젠가는 최고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자유낙하를 하게 되지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t초 후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내는 식을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편의상 높이를 st라 놔보겠습니다. st를 구해보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할 것인가, 즉 첫 번째 질문은 이 st를 구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질문은 처음에 물체를 던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몇 초가 지난 후에 최고 정점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최고 정점까지 올라가려면 물체를 던지고 나서 물체의 진행 방향이 위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최고 정점까지 도달한 다음에 다시 자유낙하를 해야 되죠. 따라서 최고 정점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속도를 vt라 놓는다면 vt가 제로가 되는 그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은 언제 땅에 떨어질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은 이번에는 ST가 T초가 경과한 후에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잖아요. 이것이 지표면하고 맞닿으려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VT가 제로일 때 T를 구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ST가 제로일 때 T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뜻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또 다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140m 높이의 절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서서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시작하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실험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물체의 위치가 바로 140m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제 뜻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었네요. 절벽 끝에서 초기 속도가 15m/s로 주어져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V라 쓴다면은 V0가 15m/s였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치 예제 6번에서는 S0와 그리고 V0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다면 예제 7번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S0와 V0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제 6번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속도가 주어져 있었다면 예제 7번은 우리가 직접 가속도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푸는 방법은 예제 6번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심을 향해서 작용하고 있죠. 중력 가속도를 보통 우리가 G라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다는 얘기는 이 중력의 방향에 반해서 위로 올라가게끔 했으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를 A라 한다면 이 A는 당연히 이 중력 가속도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방향이 반대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중력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이 물체의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식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acceleration, 즉 가속도는 마이너스 9.8이었던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예제 6번에서는 가속도가 이렇게 직접 6t 플러스 4로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9.8이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의 관심은 ST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ST를 구하려면 이 가속도로부터 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VT를 계산하면
자, 가속도와 VT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바로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거든요. 그러므로 이 함수의 원시함수를 찾는 거와 같구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시함수를 찾으니까 마이너스 9.8t 플러스 c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초기 속도가 15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V0가 여기다 0을 다 대입하니까 C죠. 그 값이 15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마이너스 9.8t 플러스 15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위치함수를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원시함수를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라는 개념은 위치함수의 시각 t에 대한 도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st를 구하는 것은 이 함수의 원시함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함수의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4.9t의 제곱이에요.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옵니다. 플러스 15t 플러스 아까 상수 c를 썼으니까 이번엔 d라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원시함수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d가 구해져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졌던 또 다른 조건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처음 위치가 140m, 지상으로부터 140m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S0를 계산한 것은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D가 곧 14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었네요. 마이너스 9.8t의 제곱 플러스 15t 플러스 14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볼까요? 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속도가 제로일 때를 나타내죠. 그래서 VT가 제로일 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T가 제로일 때를 푼다는 얘기는 VT가 앞에서 구했었죠. 자, VT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8t 플러스 15가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시각 t를 찾아보니까 넘기고 나눠버리면 되니까 9.8분의 1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거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요. 책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니까 1.53초 정도 되는군요. 즉 처음에 물체를 던진 후에 약 1.53초 정도가 됐을 때 바로 지표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였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볼까요? 지상에는 언제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처음에 던진 이후부터 몇 초 후에 지상에 도착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ST를 0이라 놓고 풀면 된다는 것을 이미 앞서 설명했었으니까 이 1번 방정식을 0이라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ST를 0이라 놓고 풀면은 마이너스 4.9 그리고 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5t 그리고 플러스 140 이퀄 제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책에 여기 부호 잘못돼서 이거 오타가 있네요. 여기 플러스로 바꿔놓으세요. 나중에 그 번역하신 분들이 개정판 내면 수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마이너스 4.9t의 제곱 플러스 15t 플러스 140 이퀄 제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t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행공식에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봅시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행공식에다 적용하죠. t는 2a분의 여기 a예요. 9.8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15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4ac죠. 4 곱하기 4.9 곱하기 140이에요. 이거 계산 생략할게요. 자, 이걸 다 계산한 결과를 책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t가 시간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연근이에요. 당연히 이 플러스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저걸 계산해 보니까 약 7.1초가 경과한 후군요. 대략적으로 7.1초가 지난 후에는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